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론을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플러스 원 강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한 이제 플러스 원이냐면 투자론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를 배웠는지 용어에 대한 것들만 좀 떠올려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 부동산 이 투자 이론에서 뭐를 배우셨냐면 위험하고 이제 수익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배우셨을 때 위험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로 발생한 결과 있죠. 예, 이게 달라지는 걸 위험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요 위험을 갖다가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애 중에선 가장 대표적인 게 사업 위험하고 금융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금융 위험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전액 내 지분으로 투자하면은 금융 위험은 없어요. 그런데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게 되면은 금융 위험이 발생하더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받는 거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근래 나오는 갭 투자 이런 것들도 다 지렛대 효과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에 대한 게 얘기했었고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 수익률을 보면은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활용하는 게 이제 수익률인데 그 안에 가게 되면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에 대한 비교는 얘네 둘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그랬고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하고는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얘가 크면 투자가 채택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할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 내가 요구하는 수익보다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작으면 우리는 투자를 기각한다는 거. 예,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그렇게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상에서 보시면은 252페이지에 그게 명시가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 게 뭐를 했냐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해서 뭐를 정리했냐면요.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을 때 투자자 그러면 이 투자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 예,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위험에 대해서 혐오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하지만 이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죠. 예.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언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주어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위험 같으면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대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높여서 우리가 대처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서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의 논리를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있죠.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건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다.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계산할 때 얘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우리가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랬을 때 무위험률이라는 게 투자 자본의 기회병의 성격이니까 이게 국채이자를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지는 거고요. 이때 요 위험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대가를 요구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가 커지면은 얘도 커지는 관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관계도 시험상에서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254페이지 맨 마지막에 지문 4번에 가게 되면 굵은 글씨로 또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을 관리를 할 때 내가 위험 자체를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투자했을 때 그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크게 나누면 위험을 회피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축소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위험한 투자는 제외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투자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위험을 전가하는 거는 보험에 가입하는 거, 이런 걸 말씀드렸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거를 설명한 거죠.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한다는 얘기죠. 분산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자동차 주식에 투자하고 B 자동차, C 자동차 이 주식에 투자하는 건 분산 투자가 아니죠. 다 같은 자동차 사업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자, 여기는 철강, 예, 이렇게 해서 산업군을 달리해서 투자했을 때 내가 하나의 자산에 집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식으로, 예, 이렇게 대처하는 게 위험을 줄이는 방안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용어를 하나 또 배우신 거죠.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은 257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의 논리는 두 개의 투자대 안에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교재 25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이 박스형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라고 그랬을 때 A하고 B가 있을 때요. 둘 다 수익률은 8%로 동일한데 A는 편차가 2%고 B는 8%가 5%가 되면은 수익의 크기는 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D를 놓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둘 다 위험의 편차가 7%로 동일한데 얘는 12%, 얘는 14%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험의 크기가 같으면 뭐가 제일 크네?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평균 분산 결정법의 논리인데, 이 방법의 단점은 A하고 D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선택이 곤란하므로 변이계수나 변동계수 또는 포트폴리오를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죠. 자,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 이론이 258페이지 하단에 있죠. 그래서 걔는 항상 출제에 대한 활용성이 크기 때문에 몇 가지의 논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얘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얘는 제거가 가능하지만 얘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구별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제 예제를 갖고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본 거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얘가 제거할 수 없는데 제거할 수 있다. 얘는 제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잘 내니까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259페이지 하단에 그래프 상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셨던 게 뭐가 있냐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있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신 게 상관계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상관계수의 크기는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우리가 1까지 존재하는데 마이너스 1일 때가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가 제일 크고요. 그죠? 1일 때는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같기 때문에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1만 아니면 분산 효과가 있다. 예, 그게 260페이지 상단에 가면 양가로 2번에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지문 3번을 보시면 1만 아니면 분산 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산 3분법이라고 그래서요. 그게 264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냥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드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66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에서 우리가 이번에 배운 거는 뭐를 배우셨냐면 일단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구하는 거 하고요. 역수를 배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일시불에
내가계수라는 거는 미래가치계수의 줄임말이고요. 연금의 내가계수라는 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줄임말. 그리고 감채기금계수. 여기는 미음이 있으니까 미래가치를 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치를 구하는 게 역시 세 가지가 있죠. 그게 일시불의 현가계수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상수라는 것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내가, 그죠? 내가, 미음이 있어서 미래가치 구하는 거다. 이렇게 구별해 드린 거죠. 그래서 역수는 이렇게 역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모티콘을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면은 역수가 수립이 된다. 예. 이런 정도라도 하나 먼저 구별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배우신 게 273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현금 흐름 측정이라고 돼 있죠. 그 관계는 이제 이렇게 해드린 거죠. 여기가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에 해당이 되죠. 근데 요 투자 분석이라는 건 현금 흐름을 기초로 우리가 구해줄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금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요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 매각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러면 영업 현금 흐름은 우리가 5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유, 순, 예, 전, 후 그래가지고 요게 5가지가 영업 현금 흐름을 나타내죠. 그래서 가가 뭐라고요? 가능, 예, 총소득,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 그 다음에 이제 공시를 공제하고 남은 게 이제 유효 총소득, 경비를 공제하고 나온 게 이제 순 영업소득, 여기서 은행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나온 게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얘기해 드렸고요.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나온 게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요 3가지는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발생한 현금 흐름을 지칭했다고 그랬고요. 여기 2가지는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크기를, 그래서 가유순 전후한 다음에 여기서 공, 경, 부, 소 하면은 요 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공이라는 건 공실 및 불량부채를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영업 경비를 얘기한 거고요. 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는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 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를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영업 소득세를 얘기한 거니까 요 순수의 흐름은 예,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나중에 여기에 추가되는 세부적인 거는 예,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는 해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를 쓰시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예, 순서가 이렇게 돼 있고 용어가 어떤 뜻인가 정도를 떠올려 보시고 여기서 공경, 예, 부, 예, 소 하게 되면 영업 현금 흐름이 완성이 되는구나. 요거를 이제 자꾸 연습을 해 보시고 용어가 이해가 되시면은 그다음부터 외우지 않아도 되죠. 그냥 내가 쭉 배열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시험상에서는 자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277페이지를 가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있어요. 얘도 별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현금 흐름을 기초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법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투자 분석 기법을 가게 되면요. 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할인 기법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것도 실전에서는 출제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거 할 때 뭐라고 해드렸냐면 순, 수, 내, 현 이렇게 해드린 거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순이 뭐가 되냐면 순현가법, 그 다음에 얘가 수익성 지수법, 예, 그 다음에 얘가 내부 수익률법, 예, 이거는 현가 회수기간법 이렇게 예,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비할인 기법에 들어가는 게 회계적 이익률법, 예,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이 있는데 이건 단순 회수기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그냥 투자한 돈을 단순히 몇 년 안에 내가 회수할 수 있냐를 따져본 거고요.
여기 현가라는 거는 회수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 시험에서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거는 이제 그 지문상에서도 또는 문제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298페이지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98페이지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문제 그 10번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10번에 가보시면 1번에 수익성 지수법이나 수년제 가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결정 기법이다. 그럼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지문에 가면 단순 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 결정 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고려하지 않은 방법, 이런 제목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이 투자 분석 기법 자체를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시험에서 답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은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 여기는 의외로 어렵게 안 준다고요. 계산에 대해서 복잡하게 시간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개를 계산하라고 유도하는 문제는 배제를 시키지만 간단한 논리는 우리가 요령껏 우리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해만 잘해 주시게 되면은 이 투자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균 6문항이 나오면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용어가 뭐 낯설고 이 안에 봤더니 웬 분수식이 이렇게 많으며 뭐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다 겪으시면서도 무난하게 합격들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 하나는 이것만 가지고도 출제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는요. 하나 나중에 이제 배우실 때 해드리지만 여기 수년가법이라고 있을 때요.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가 있으면 여기에 수년가법에서의 수년가는 얘는 이거 빼서 계산해요. 그리고 얘는 나눠서 계산해요. 그리고 얘는 이거를 같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부수익률법은 이 수년가를 0으로 만들어주고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준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실전에서는요.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거는 수년가를 1로 만들어준다 해서 틀리게도 준 거예요. 그게 답이었었어요. 작년 문제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내용에 대한 거는요, 저희가 이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정리해 드리니까 기본적인 것만 일단 반복을 하셔도, 반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낫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파이팅, 기운들 내시고요. 자, 그래서 +1 강의로 해서 투자론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금융에 대한 거를 또 배워보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금융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